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맹활약한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맹주로 성장한다. 스파르타의 중장 보병은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용병이 돼 명성을 떨친다. 그리스의 다른 도시국가와 달리 독특한 문화와 체질을 가진 스파르타인들은 어떤 생활을 영위했을까? 그리고 스파르타가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도시국가로 성장한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주입니다. 아무것도 넘겨주지 말고 모든 것을 빼앗아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인데요? 스파르타! 또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네. 오늘 저녁은? 오늘 저녁은 지옥에서 먹는다. 네, 이 수많은 어록을 남긴 스파르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임용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다루면서 스파르타의 그 용맹함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맛을 한번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파르타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들 알고 있는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이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그래서 스파르타가 이랬구나라고 이해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이거 전쟁사 하다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왜요? 맨날 환상을 깬다. 스파르타 항상 많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사실 뭐 틀린 건 아니는데 이게 스파르타가 약간 반전이 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약간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또 선입견이 있죠. 스파르타라고 하면은 무적의 전사들, 최강의 전사들, 전쟁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모든 전투는 다 이겼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방송을 보시면 의외네라고 생각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도 스파르타를 잠시 언급하긴 했었지만 진짜 용맹했잖아요. 그렇죠. 반전이라고 할 게 있나요? 지난번에 했던 이 플라타이아 전투 이런 전투 같은 경우에는 이 페르시아가 결국은 패했던 전투고 스파르타가 승리를 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스파르타의 강함을 보여준 예시적인 그런 전투였죠. 그리고 이 전투로 인해서 이때부터 이 페르시아에는 중장 보병, 특히 이 그리스 도시국가의 중장 보병들을 용병으로 고용하자 이런 어떻게 트렌드 같은 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제일 잘 싸우니까 또 그 지역의 도시국가들은 뭐 잘 싸우는 국가도 있고 못 싸우는 국가도 있지만 나름대로 중장 보병들을 다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가 워낙에 잘 싸우니까 스파르타랑 같이 싸웠던 이 아르고스 같은 그 주변의 도시국가들이 스파르타 용병들의 몸값이 올라감에 따라 그들의 몸값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 브랜드가 생겨요. 브랜드가. 스파르타라는 그래서 브랜드. 스파르타랑 같이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또 이제 A급 브랜드. 뭐 저쪽이 B급, 저쪽은 C급 막 이렇게 브랜드가 생겨요. 그래서 심지어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의 원정을 갈 때 이 용병 모집관한테 특별히 이야기를 했대요. 다른데 도시 국가의 중장 보병도 괜찮긴 한데 나는 이 펠로폰네소스 쪽 도시국가 중장 보병 용병들을 좀 고용하고 싶다. 인기가 많았구나. 근데 이 상황 보면은 자기가 특별히 잘하지 않았는데 옆 동네가 오르니까 동시에 오른 지역들은 굉장히 뜬금없이 기분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세상은 다 상대적인 게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본인도 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저렇게 되자. 막. 그래서 아르고스가 사실 스파르타랑 정말 왼수거든요. 근데 몸값 올랐잖아. 그러면 스파르타는 자기네 그 지역에서 전투를 하고 땅을 넓혀가는 전쟁만 한 게 아니라 남의 지역 도와주는 용병으로도 활동을 많이 한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특히 값이 오르니까 얘들이 막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스파르타가 망할 때쯤 되면 돈이 없잖아요. 전쟁을 해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얘들이 돈 벌러 가요. 왕부터. 가서 왕부터요? 이집트에 가서 2년 동안 근무하고 돈 받아와서 이걸로 도시를 부흥시키자. 그래서 국책 사업이 될 정도로 이 스파르타표 용병들이 이게 값이 올라갑니다.
해외 노동자가 돼서 가가지고 일하고 돌아와서 그 돈 쫙 풀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말년이라 비참하긴 하지. 그러게요. 70난 왕이 애들 끌고 가서 돈 벌러 가시다. 다른 지역 가서. 현대로 보면은 방산 수출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어. 예, 그때 당시에 뭐 방산품이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용병 자체가 이제 방산 수출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 근데 스파르타가 진짜 이게 브랜드가 돼버려가지고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얼마나 너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여전히 스파르타 용병이 최고예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요. 저희가 스파르타나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이렇게 쭉 그 안에서 확대해서 보면 아, 이 지역이구나라고 생각하다가도 쭉 당겨서 지중해로 보잖아요. 그리스가 어디고 스파르타가 어디지? 이렇게 되거든요. 스파르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리스 이 역사를 알려면 지형을 좀 알아셔야 되는데 그리스가 우리 옛날 그 종이 접기 할 때 딱 바지 저고리 모양으로 생겼어요. 왜 요즘에 아실지 모르겠다. 왜 저고리 말고 바지 있잖아 이렇게 가운데 있고 끝에 양쪽 갈라지는 거. 색종이 조비. 요렇게 생긴 거. 아, 허리가 긴 바지.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가운데가 보이오타이라고 중앙이고 머리 그 위쪽이 마케도니아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리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 서쪽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오른쪽이 이타카 반도예요. 근데 이타카의 패자가 아테네고 펠로폰네소스의 패자가 스파르타죠. 그 박사님이 이거 이번 화 들어가기 전에 직접 이 지형을 좀 보았으면 한다라고 사진을 찍으신 거를 막 보여줬거든요. 네네네. 그냥 남산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다 산만 찍어가지고 이게 어디지? 이랬었는데 아 근데 이타카 반도는 정말 하얘요. 산밖에 없어. 근데 중앙에 보이오타이아는 좀 평원이 있고 언덕이 좀 예쁘게 있고 펠로폰네소스는 재미난 게 농토가 좀 있어요. 농토가 쫙 있는데 산이 여기는 대신에 이렇게 길처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웃기는 게 처음 보면 해안가에 막 이런 수직 절벽들이 쫙 안에 들어가면 또 평야가 쫙 있고 평야 끝에는 담장처럼 산이 있고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어떤 작가는 스파르타 애들이 좀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그냥 화성처럼 생긴 산 가운데 딱 있으니까 우물한 개구리처럼 된다. 그렇게. 그 예전에 그 한국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으로는 수백만 대군이 막고 있기 때문에 뛰다 보면 언젠간 잡혀. 라는 말이 있었는데 스파르타도 전부 다 막혀 있는 지형으로. 네, 좀 그런 지형입니다. 돼요. 대신 그 안에 평야는 좋아요. 그 땅 토양도 좋고 이타카에 그건 토양이 없거든 아예. 여기는 좀 이렇게 만져봤더니 흙이 있더라고요. 그리스 가서 흙 만나니까 반갑대. 근데 저희가 그 영화 속에서 상상하는 걸 보면 이 스파르타인들은 전부 다 엄청난 근육질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들은 신화도 약간 우리는 뭐 그 헤라클레스라든가 힘을 상징하는 신화 뭐 이런 게 좀 발달했어요. 스파르타 왕가가 원래 자기들이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실제로 한 말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진짜 우리는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다. 무적이다 이런 거죠. 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네, 진짜로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트로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왜 헬레네를 납치한 게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 헬레네가 스파르타의 왕비예요. 일리아드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 미케네 왕 아가멤논이 스파르타 왕의 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자관 그렇게 엉켜 있고 헤라클레스가 어머니가 미케네 공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든 틀리든 그 동네에서 돌아다니던 이야기였던 거는 맞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헤라클레스가 수출을 하고 얘가 뭐 나중에 인도까지 전부 자기 후손이고 뭐 아들이 뭐 아들이 뭐 이래가지고 전부 그 헤라클레스 후손이 되는데. 근데 다들 헤라클레스 그의 이야기, 아들이고 싶었던 거지. 헤라클레스 이야기 잘 들어보면 굉장히 영웅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미션을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요. 하여간 그렇게 돼서 뭐 전국이 다 헤라클레스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파르타 왕가는 그 왕가가 아니에요. 옛날 역사 시간에 배우셨지만 그리스의 그 도리아인의 침공이라고. 그래서 원래 그 일리아드에 나오는 그 왕가는 끝나고 도리아인이 다시 정복해서 그 스파르타를 차지한 걸로 돼 있어요. 이게 기원전 12세기 경에 그랬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후손이 달라졌잖아. 네. 근데 또 얘들도 우리도 헤라클레스 후손이야 이런 거예요.
헤라클레스의 후손을 치고 자기네가 정복했는데 왜 자기네가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래? 그러니까 이게 헤라클레스 증후군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 지역에선 헤라클레스가 상징하는 바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네, 박사님 진짜로 그럼 거기 다녀오신 거죠? 네, 그렇긴 한데 사실 가면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찍어준 사진에서 사진 보니, 보니까 네. 제가 봤더니 이건 뭐 이 관악산이라고 해도 믿을 네. 것 같고 남산이라고 해도 도봉산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고 그냥 전부 다 산이에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나중에 스파르타가 이제 몰락하잖아요. 몰락해서 아무것도 볼 게 없는데 그 다음엔 스파르타가 뭐로 먹고 사냐면 관광업으로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부터 스파르타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갔을 때도 그때가 관광철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별로 없는데 보통 한국 분들은 스파르타 간다 그러면 다 안 가요. 뭐 볼 게 있냐고. 근데 의외로 관광객들이 와요. 그냥 입 벌리고 돌아다녀 하고 나중에 관광객하고 관광객 아닌 사람 멀리서 봐도 알겠더라고. 거기 온 사람의 특징. 아무것도 없는데 돌하고 나무 붙잡고 이러고. 그렇군요. 이 땅을 만지면서 이 땅을 레오니다스가 밟았을 수 있어. 아 근데 이때 당시에 스파르타 하면은 민희 씨는 뭐가 떠올라요? 저는 스파르타 하면 항상 그 몸 좋은 남자들밖에 생각이 안 몸 나요. 좋은 남자들. 네. 이 몸 좋은 남자들이 전투를 했기 때문에 전투는 스파르타인. 하지만 노예 제도를 이용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스파르타에는 계층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배 계층이 있었고 그리고 피지배 계층이 있었는데 피지배 계층은 노예였죠. 기원전 8세기경에 주변의 메디나 지역을 정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주민들을 국가 노예, 그 농노로 삼았습니다. 정식 명칭은 헤일로타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좀 그냥 허드렛 일을 했고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시민들은 국가를 지키고 전투를 하고 평소에는 훈련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계층이 완벽하게 나눠진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농노가 하고 스파르타에서는 헬스장에서 산다 이런 거. 매일 훈련하면서 근데 헬스장에서 살려면 훈련을 열심히 해서 이 지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지배를 받는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농사지으면 싹 뺏어가면 뭐 반란이나 밀란도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행복한 헬스가 아니죠. 이게 무지하게 힘든 헬스. 그러니까 얘들도 힘들어요, 사실은. 뭐 일은 제대로 지키고 놀고 먹는 게 아니고 이 거꾸로 스파르타 사람들은 항상 반란을 위해 10배 이상 많은 그 농노들이 또 반란을 자주 일으키니까. 그렇게 숫자가 차이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적으면 이게 수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야. 얘들은 반란 일으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늘리면 수익이 줄어들잖아. 우리도 또 일해야 돼. 그러니 소수로 있으면서 정예로 있자. 근데 그러면 또 행복하냐? 죽어라고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딜레마인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 스파르타의 단결,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쿠데타도 이런 것도 잘 안 나고 시민 분열도 잘 안 나요. 왜? 항상 이 헬로타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죽을 고생.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이게 도대체 이게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 행복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맨날 불안하겠어요. 먹고 그러니까요. 예, 게다가 그래서 전투는 지배계층만 하고 그리고 피지배계층은 아예 전투를 못하게 한 게 바로 그 이유예요. 평소에 전투 훈련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언제 반란을 반란을 일으키면은 전투 기술을 가진 자신들보다 10배가 많은 피지배층이 들고 일어나면 그건 제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무기 금지, 훈련 금지. 당신들은 그냥 반만 가라. 우리 시키는 것만 해. 전투는 우리가 할게. 그 다른 반면에는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면 이들은 전투 기술이 없으니까 우리가 쉽게 제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것이 행복한가라고 한다면 행복해서 간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어서 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개미핥기라든가 무슨 이 전기 뱀장어 그거 보면 진화의 끝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그렇게 생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글로 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화의 끝판. 그러니까 스파르타인들은 엄청난 훈련과 전투 기계로 진화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시스템에 만족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스파르타는 또 그런 거를 이제 부여 넣어 주려고 막 고민을 하죠.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도 저렇게 살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무나 못 하는 거야. 우리나 하는 거야. 이러면 살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상한 것들이 생기는데 스파르타의 모토 중에 자기들끼리 하는 모토 중에 하나는 불명예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 근데 이제 그 중에도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야비한 수법을 쓰죠. 그래서 만약에 좀 겁쟁이, 근데 사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전쟁터에 가면 구제불능으로 트라우마 일으키는 사람들이 꼭 몇 프로 있습니다. 있어요. 네, 통계적으로 최소 아무리 정예부대라도 5% 정도 나와요. 그건 전쟁터 가봐야 알거든. 그게 나오면 이게 보통 그래서 다른 나라는 왜 탈영하거나 그러면 죽이잖아요. 스파르타는 죽이는 게 아니라 왕자를 시켜버려요. 소위 말하는 그림자 인간. 아, 존재를 지워버리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인간적이지만 전시 효과가 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저거를 예, 보게 되니까. 그래서 참 안 좋은 방법인데 본보기를 하나 세워놓고 말도 안 걸고 뭐 이것도 안 하고 그림자 인간으로 살게. 그러니까 뭐 걔들이 나중에 막 자살하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비인간적이지만은 그 효과, 그러니까 그 전시 효과는 되게 좋으니까 이런 방법까지 쓰는 거예요. 왜? 그래야 얘들이 나도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나는 잘난 사람이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거야. 난 저렇지 않아. 이러면서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요즘 같으면 쓰면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까지 썼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선 엄청난 훈련, 너 이거 안 하면 넌 탈락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반전인데 나쁜 의미의 반전이 아니고 보통 스파르타 훈련 그러면 막 뭐 무지하게 막 그냥 디스코건이죠. 이런 거잖아요. 그 로마 때요. 또 이게 이렇게 막 퍼져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은 막 그 사람 채찍으로 패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스파르타야 그래갖고 또 막 이상한 얘기가 막 생겼어요. 그래서 이 오해가 생긴 건데 이게 무조건 그냥 몰아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교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스파르타 체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막 끓는 물에 집어넣는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고 정교한 훈련 장치였어요. 그게 진짜 스파르타식 훈련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크세노폰이 뭐라고 그랬냐면 스파르타는 작지만 가장 강한 나라다. 뭐 이거는 물론 크세노폰이 스파르타 바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강한 나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가장 독창적이고 정교한 체제로 인해서 만들었다. 스파르타 남성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의 특수부대를 양성하는 시스템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몇천 년 전인데. 그렇죠. 와. 예. 물론 지금처럼 체계적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 스파르타가 어떻게 전사를 양성을 시켰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 궁금해. 일단 선택은 태어나자마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전사가 될지 안 될지가 태어나자마자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포페이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거부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거부. 예, 시작부터 무섭다. 그렇죠. 예, 영유아,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일단 이 아이가 무기를 들 수 있고 방패를 들 수 있고 우리와 진을 이루어서 싸울 수 있는 신체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또 전투를 하려면 볼 수 있고 들어야겠죠. 그것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부모가 숨겨도 소용이 없어요. 원로가 확인을 해요. 아, 무조건 태어나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 전사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보통 그 당시에 다른 도시 국가에서도 영유아를 유기하는 일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뭐 던지고 바로 죽여버리고 이런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바구니에 뭐 이렇게 담요라도 싸서 그래도 살아날 기회를 주려고 뭐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를 하고 이런 일이 더 많았죠. 하지만 스파르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부의 장소라는 절벽에 가서 전사가 될 수 없는 아이를 절벽 아래로 던집니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을 아예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요. 저는 이제 게임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의 이 이야기를 게임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럼 그 거부의 절벽에서 아이를 던지는 모습이 나오고 이 아이가 안 죽고 살아나서 나중에 스파르타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거 실제 있었던 그렇죠.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안 죽고 살아났지? 그러니까 게임이죠. 그 원문이나 뭐 연구한 그런 자료들을 보면
거의라는 단어가 있는 거 보면 뭐 나무에 걸렸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피해가려고 그런 단어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게임에선 그걸 차용을 했겠죠. 예. 그렇게 어렵게 전사가 될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리고 잘 자라면 7살이 되는 해에 즉 공교육기관에 보내져요. 그 이름이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고개입니다. 공교육기관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냥 맨몸에 옷 한 벌 줘서 그 거친 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산과 들 그리고 광야가 그들에게 교실입니다. 예? 거기서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건물이나 뭐 교육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산 위로 보낸다고요? 옷 한 벌 걸치고요. 예. 아, 원래 스파르타는 애들한테 신발을 안 신기고 옷도 한 벌만 준대요. 그래야 애가 튼튼해진다고. 지압 효과를 노린 이상한 건가요? 요즘은 그 개, 고양이 키우는 분들도 막 신발 시키고 그러던데. 발바닥 탄탄해지라고 신발을 안 신긴대요. 진짜 물론 그렇다고 그냥 풀어놓고 그냥 살아 이런 건 아닙니다. 훈육관이 있어요. 훈육관이 그들의 선배, 아고개 선배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야 돼요. 12살까지. 물론 그 중간중간에 임무는 줍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죽거나 불구가 되면 이제 탈락. 다 거쳐서 무기를 들 수 있는 성한 몸으로 12살까지 오잖아요. 그러면은 12살 되는 해에 이제 테스트를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간 평가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받는 본인에게는 아주 단순한 임무를 줘요. 저쪽에 치즈로 쌓인 산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아고기에서 음식 많이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치즈를 산처럼 쌓아놨다는 건 진수성찬인 거예요. 너는 가서 치즈를 네가 가질 수 있을 만큼 가져. 이 임무만 하면 돼요. 테스트를 받는 당사자는.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치즈의 산까지 가는 양쪽 길에 이 아고개 동기들을 쫙 늘어뜨려 놓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채찍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어져요. 너네들의 임무는 그 누구도 여기를 뚫고 가지 못하게 해요. 서로 상반된 임무를 주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채찍을 든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고 이 친구는 목숨을 걸고 치즈를 차지해야지 배도 채우고 시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애들이 뭐 얼마나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료 같은 것을 보면 심지어 죽거나 불구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박사님, 아까 우리가 아는 스파르타식 교육과 다르다, 약간 교묘하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스파르타인데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단지 그냥 강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중엔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12살까지예요. 12살은 이제 진짜 아직 초등학생인 애기인데. 거야. 아직도 초등학교 졸업을 못한 거야, 12살이면. 그렇죠.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제 12살부터 20살까지 군사훈련을 받고 읽고 쓰는 이 기본적인 살면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칩니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어렸을 때 하는 읽기, 쓰기, 뭐 말하기를 배우지 않고 먼저 살아남는 걸 가르치고 살아남은 자들에게 드디어 읽고 쓰기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근데 그게 되나? 단순히 생존이 아니에요. 생존을 하는 것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 잠깐 도둑이나 악질적인 사람이 되죠. 얘들이 이거 시키는 기본적인 건 전술적인 것과 책임감, 리더십을 구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12살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20살까지 군사교육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스파르타의 방패와 창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12살부터 20살 사이에, 그러니까 좀 12살부터 16살 이 정도까지는 창과 방패를 들고 군사훈련을 제대로 하긴 힘들어요. 여기서 스파르타의 굉장히 과학적인 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쓰죠. 그게 바로 음악을 틀고 그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는 거죠. 즉 음악이 군 음악인 거예요. 음악에 따라서 춤을 추는데 물론 손에는 뭐 병장기를 안 들고 하죠. 하지만 그게 방진 연습이에요. 이 음악이 나오면 일자로 만들고 이 음악이 나오면 뒤로 돌고 이 음악이 나오면 횡대가 되고 종대가 되고. 그냥 예치는 시간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돌 분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를 군무. 군무라고 부르고 이
계속해서 대열을 바꾸면서 줄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파르타에서 이미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아이디어 대단하다. 근데 어찌 보면 이 정말 힘든 아곡을 졸업하고 나서 이 20살 되기까지의 그 훈련은 가장 행복한 시기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진짜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좀 힘든 게 끝났죠. 근데 20살 돼서 끝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20살 되면은 또 이제 남자들의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남자들의 클럽을 들어가야 30살 되면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좀 애매한 존재들입니다. 훈련병 같은 존재들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스파르타가 현대 특수부대들이 행하는 방식을 씁니다. 바로 투표. 아무리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전투를 잘하고 그리고 체력이 뛰어나도 내 동료로서 이 사람은 이기심이 많다. 혹은 내 동료로서 하자가 있다. 그렇지. 아니면 당황한다. 예. 뭐 그러면 이런 거. 투표에서 뽑히면 이 사람은 탈락입니다. 우와, 엄청나다. 근데 탈락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시민도 아니고 피지배계층도 아닌 굉장히 중간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민권 살려는 없는 둬요? 요즘 딱 그거예요. 시민권 없는 그 뭐라고 하나 불법 체류자 비슷한.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상태가 그렇죠. 되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신분이 애매하게 되는 스파르타인들은 자살도 많이 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을 너무 것 같아요. 괴로워서. 예,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어머니는 나를 낳을 때 전사라고 낳아줬는데 나는 어머니의 기대에 전혀 부응을 못한 거죠. 그리고 나는 일단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결혼을 해봤자 나의 이제 자녀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전투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고 이것이 거짓이던 본성이건 간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 생활하는 협동에 대해서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놀랍다. 그래서 스파르타는 그냥 태어나서 7살이 되는 해에 처음 공교육을 받으면서 60살까지 그냥 병영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평생 그냥. 예, 20살부터 60살까지의 그 전사들을 식수 인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15명이 테이블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인원들을 딱 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같이 전선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이 그룹의 이름을 시스티아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몇 시스티아가 모여서 뭐가 되고 몇 시스티아가 모여서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그냥 큰 군형이에요. 식구네, 식구. 맞습니다. 딱 식구의 개념이 바로 시스티아예요. 이게 식구가 돼버린 동료. 동료애가 뛰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이런 전사들은 사실은 훈련병이 무려 8년? 훈련병 시절이요? 7년이 아니죠. 왜냐하면 훈련병 기간이 아곡에 7살에 들어가서 12살까지는 그냥 체력 생존이에요. 생존 기간. 네. 그리고 12살부터 20살까지는 기초 군사 훈련입니다. 20살부터 30살까지는 상급 군사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살이 되면 그때서야 첫 번째 계급인 시민 계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전사예요. 와, 그러면 23년을 훈련병 생활을 하는 거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평생이 군인입니다. 그렇죠. 평생이. 네. 그런데 그 제대는 60살에 하는 겁니다. 60살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23년 훈련병 생활하고 30 몇 년이에요? 그래서 60세까지. 아직 23년을 훈련병하고 30년을 현역병하고. 차라리 노예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이때 당시에 노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목화씨, 이 사탕수수밭 이런 노예는 아닌 네, 그리고 거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농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세금 내는 사람들. 그래서 뭐 국가 노예라고 하죠. 우리가 아는 좀 그런 개인 노예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시민권 안 받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들 다 할 건, 그러니까 사는 건 다 살아요. 다만 이제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럴 때 좀 가혹하게 처벌을 하죠. 아까 제가 이 고대 스파르타의 이 전사를 만드는 시스템이 지금 현대의 특수부대를 양성하는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현대 특수부대가 어떻게 양성되는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1단계, 이 단계 시스템으로 나갑니다. 근데 1단계는 기본 신체 및 체력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의 절벽, 그거랑 똑같은 거죠. 2단계는 인성 및 한계 테스트입니다. 오, 투표. 아구개죠, 아구개. 3단계가 바로 특수부대의 기본 테스트, 그냥 전술, 기본 전술, 그리고 이때 투표가 들어가요. 그리고 4단계가 이제 특수부대가 된 사람들한테 주특기 교육을 시킵니다. 네. 이게 바로 이 20살부터 20살부터 30살까지 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 특수부대는 스파르타의 그 긴 교육을 좀 인간적이고 좀 과학적으로 줄여놓은 게 현대 특수부대의 이 훈련 과정, 선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게 훈련을 마쳤는데 이 훈련 끝나면 이제 그냥 좀 잘 먹고 잘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자료나 이 역사 기록을 보면 아테네 쪽은 그래도 풍미를 알고 풍류를 아는 그런 삶을 즐겼어요. 정말 네. 그 우리가 흔히 뭐 생각하는 그리스 이 시민들의 삶, 이 도시 뭐 그런 삶을 좀 즐긴 것 같은데 스파르타는 아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검은 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검은 국? 예, 블랙 숲. 그러니까 왜 아예 검은 그냥 흑임자죠? 흑임자죠? 검은국? 약간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저도 이게 왜 검은국이지? 이 선짓국인가? 그런데 맞긴 맞았어요. 선짓국? 네. 선짓국인데 재료가 아주 간단합니다. 돼지 피, 그리고 식초, 그리고 조금의 소금. 끝이에요. 끝? 이걸 끓이는 겁니다. 무슨 맛으로 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그리스인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우리도 요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몸 좋은 사람들이 먹고 이러면 그 사람 먹는 거 되게 좋은 건가 보다 그러고 따라 먹잖아요. 그리스인들이 스파르타인들이 먹는 거니까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따라 먹어봤대요. 그 맛이 너무 형편없어서 이제 스파르타이들이 왜 못 죽어서 안 다니는 줄 알겠다. 이런 걸 어떻게 평생 먹고 사니? 이렇게 됐대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못 찍어서 안단할 것 같아.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니 23년 훈련병하고 맞아. 30년 현역인데 맨날 피죽 같은 거 이거 먹으려면 얘네들은 왜 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랬잖아요. 차라리 군 시민을 많이 늘려서 군대를 쓰는 게 행복한 건지 소수를 갖다 놓고 그 수익을 올리는데 자기들은 죽고 고생하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결국 여자들만 제일 행복한 거야. 따지고 보면. 7살이면 그나마. 집 나가고 7살이면 집 평생 나가고 밥 안 해줘도 돼. 빨리 안 해줘도 돼. 수익은 이거 남편은 돼지 선짓국만 먹고 살아.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구조를 생각하면 굉장히 기괴해요. 진짜 기괴해요. 아니 어떻게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전 인생을 바쳐서 이렇게 강인했으면 이 구누구도 스파르타를 이길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가장 그렇게 생각했던 건 스파르타 사람들 자신들이었어요. 자기도 점점 세지니까 이렇게 되면 펠로폰네스 반도를 다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인구가 적어서 다 먹지는 못하지만 원래 스파르타의 숙적이 아르고스예요. 아르고스가 어디냐면은 그리스 신화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페르세우스의 고향이 아르고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름 전통 있는. 그리고 스파르타는 약간 도리아인의 침공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하여간 니네는 오네들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스파르타 정말 싫어하는 게 아르고스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둘 싸움 때문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르고스는 항구 도시고 스파르타 내륙인데 중간에 테게아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저도 그때 갈 때 이제 아르고스에서 건너가서 스파르타로만 가다 보니까 중간에 요만하게 하나 나오더라고. 테게아라고. 근데 거긴 정말 어떻게 생겼냐면 광활한 평원이라기보다는 하여간 그리스에서는 가장 훌륭한 땅이 좀 이렇게 평평한 데입니다. 눈이 좀 편안한데.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가 이제 평야지대인데 아르고스하고 중간 지대니까 여기를 스파르타가 먹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땅도 넓겠다. 더 좋은 게 이게 뭐 지형이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애들 입장에서 보면요, 뭐 농사 너무 짓고, 좋지 뭐. 돼지 키우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전투가 평지에서 하는 전투니까 아무리 스파르타라도 언덕에서 싸우는 건 힘드니까 이건 우리가 100% 이긴다. 테게아 농부쯤이야 뭐가 우습냐. 그래서 테게아를 침공하자라고 결정이 나니까 너도 나도 가겠다고 난리들이 나요. 그리고 이때는 왜 장비를 다 자기들이 챙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무장은 챙겼지만 너무 신나갖고 몇 가지 장비를 더 챙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족쇄를 다 챙겼대요. 족쇄요. 가서 이제 노예를 잡으면 걔들이 다 내 거가 돼. 내 노예가. 아 이거 그러면 약간 우리나라의 속담에 야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 이러는데 스파르타 속담엔 족쇄부터 챙기지 마 이거 그게 거의 그리스에서 진짜 유명한 예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족쇄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고 나중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스파르타 오면 꼭 족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또 다른 챙긴 게 있습니다. 뭐 챙겨요? 측량 기구를 챙겨가요. 측량기구는 왜 챙겨? 비옥한 땅이잖아요, 평지. 벌써 그 사람들 머리에는 전투는 끝났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나눌까? 공평하게 나누려면 측량 기구가 있어야겠지. 그리고 그걸 챙겨서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땅도 챙겨야 되지만 경작자가 없으면 땅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챙기고 저기 경작자도 챙겨야 되니까 측량기구와 족쇄를 가지고 간 거죠. 그 정도만 해도 무게가 10kg는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족쇄만 해도 옛날 족쇄는 요새처럼 이렇게 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서도 뿌듯하게 갔겠어요. 이번 전투 끝나면 한 재산 다시 챙기는 거야. 이러면서 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붙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전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걸 붙었는데 그 태계의 농부들한테 무참하게 깨집니다. 왜요? 그 상세한 기록이 없어. 창피하니까 안 했겠지 자기들이. 근데 깨진 것만 기록에 예, 남아있어요. 그것도 남들이 떠들었으면 기록이 남은 거지. 자기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어쨌든 태계하에서 무참하게 깨져가지고 가지고 간 족쇄를 자기들이 차고 태계하에서 노예가 돼서 일을 하게 돼요. 진짜요? 태계하 평원에서 자기가 스파르타에서부터 가져왔던 족쇄를 자기가 차고 태계하 농부들한테 채찍질을 당하면서 땅을 갈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스파르타의 진짜 흑역사가 돼서 주변 애들까지는 약 올려요. 그리고 어쨌든 스파르타들이 맨날 훈련하는 애들인 걸 아니까 얘들이 우리가 스파르타를 깼다 그래서 그 족쇄를 막 저기 델포에도 헌납하고 그랬대. 그래서 막 걸어놓고 스파르타의 족쇄라고. 그래서 이게 유명한 족쇄 전쟁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박살이 납니다. 너무 허무하고 슬퍼요. 아 그게 있었다. 얼마 전에 이 격투기 서바이벌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 나도 이렇게 운동을 많이 했으니 한번 나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전패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 참 저렇게 많이 훈련했으니 응원은 했는데 뭐 실전 전투하고는 다르다라는 건 분명히 느꼈거든요.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이 여러 부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중에 제일 훈련이 잘 되고 제일 전투를 잘할 것 같은 부대가 바로 교도 부대였어요. 교도 부대가 뭐 하는 부대냐 하면 훈련을 시키는 부대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군인 같았고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 했겠습니까? 훈육 분대장의 모임. 그렇죠. 그러니까 교관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 얼마나 잘 싸우겠어요. 별로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언제나 책에서 배운 거랑 실제로는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스파르타도 뭔가 이제 각오를 다시 했겠지. 아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막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숙적했던 아르고스에 쳐들어가게 돼요. 아르고스에 쳐들어가는데 아르고스가 또 이 스파르타의 객기를 알아가지고 야 우리 쓸데없이 사람 죽이는 전쟁하지 말고 있잖아요. 대표끼리 나서 붙자. 오. 그러니까 왠지. 이게 스파르타 애들이 또 이 객기를 또 객기가 갑자기 도진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 사양 안 해. 그래서 이게 기록이 300명인가 100명인가 좀 다르던데. 그러니까 그 전체 군대에서 제일 잘 싸우는 그 대표들만 그렇죠. 뽑아서 싸우는 붙자. 그래서 300명인가 100명이 이제 벌판에서 붙는 걸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얘들이 또 이게 객기가 도져가지고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객기를 부렸다면. 왠지 객기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거 이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면은 다들 스파르타가 이겼을 것 그래도 같잖아요. 네. 그럼요. 네. 300이면 페르시아 수십만을 상대했던 전력인데. 네, 인생을 바쳐서 그렇죠. 훈련 받았는데.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이거 재밌네 하고 봤더니 웬걸 붙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다 죽고 마지막에 스파르타 1명 남고 네. 아르고스가 2명이 남았어요. 오. 근데 어쨌든 1명 남은 사람이 좀 그중에서 센 사람이었겠는데 얘는 또 부상을 당했어요. 어쨌든 또 객기의 나라니까 서 있기는 했어요. 다 쓰러졌는데 1명, 저쪽 2. 객기는 있잖아.
어떻게 했겠어? 붙자 그랬겠지. 둘 다 덤벼. 그렇겠죠, 분명히. 근데 이제 아르고스 애들이 보니까 또 사람이 전쟁을 하면 또 피를 너무 본다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진짜요. 자기가 봤을 때 이제 둘 남았고 하나 남았고 자기들이 이겼잖아. 그리고 쟤는 부상까지 당했잖아. 에이, 그냥 여기서 끝내자. 뭘 다 죽이냐 그러고 돌아갔어. 근데 어떻게 보면 아르고스가 이긴 거죠. 그렇죠. 둘 남았으면. 그런데 이제 그 바람에 스파르타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걔들이 무서워 도망갔다. 니네 둘이 붙었으면 우리가 분명 이겨서 최우승이야 우리가 됐을 거다. 이건 무효다. 그리고 다음날 쳐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전투가 붙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스파르타가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립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깨닫는 거지. 다음부터 이렇게 기분이지 말자. 그리고 정말 유명한 얘기. 스파르타가 센 거는 훈련을 이게 개인이 세서가 아니다. 이거 진짜 전쟁 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분들 있잖아. 왜 특전사 출신이면 동네 깡패 10명은 다 막 때려 팰 것 같고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닌데 전투를 하거나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특수부대가 그렇잖아요. 특수부대 2차 대전 때 커맨도를 정규전에 투입했더니 별 차이가 없어요. 얘들은 그런 특수전을 해서 남이 못하던 일을 하는 거지. 똑같이 붙으면 별 차이 없다고. 그래서 오히려 불리하죠. 왜냐하면 일반 부대 같은 경우에는 화력이 더 셉니다. 특수부대는 경쾌하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화력이 오히려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재래식 전투를 하면 일반 부대한테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맞아요. 기습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특수부대 그 성과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래서 전투는 피를 먹으며 발전한다라는 게 결국은. 근데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 스파르타의 깨달음. 결국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하나 힘이 세다고 객기를 부리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이구나. 그러니 함께 해야 되는구나라는 각성은 이제 전 세계의 판도를 바꿔놓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진짜 스파르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강한 군대는 강한 훈련, 강한 프로그램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실전과 뭐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발전해야 돼요. 그리고 다 피와 고통 속에서 좌절을 겪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도 이렇게 강한 훈련을 시키는데 결정적인 건 꺾어져 보고 쓰러져 보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강한 군대가 된다. 자,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이제 스파르타는 각성을 합니다. 피를 끓인 국을 먹고 피를 흘리며 배운 이것으로 스파르타는 개개인의 강함이 아닌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스파르타는 어제의 스파르타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스파르타의 진짜 실력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 족수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스파르타는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해 다시 전투에 나선다.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각각 동맹 도시들을 거느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벌이고 아테네가 스파르타의 코앞인 스팍테리아 섬으로 상륙하자 스파르타는 중장 보병을 출병시킨다. 그리스 양대 맹주였던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맞붙은 스팍테리아 전투에 관해 알아본다.